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우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나폴레옹입니다. 에일리언, 글래디에이터, 마션 등을 만든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은요. 평소에 아직 만들지 못한 영화로 늘 나폴레옹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원하는 영화를 만들게 된 리들리 스콧의 나폴레옹, 어떤 매력을 가졌을까요? 키워드와 함께 영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간 나폴레옹입니다. 영웅이냐 전쟁광이냐, 이 나폴레옹을 두고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번 영화는 나폴레옹을 군인이나 정치인으로 그리지 않고 인간 나폴레옹에 집중해서 그의 일대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급 지휘관이었던 나폴레옹은 툴롱 전투의 승리를 이끌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교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조세핀에게 반한 나폴레옹. What is your name? Napoleon. As the course of my life just changed. Napoleon. 열렬한 구애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죠. 몇 번의 전투를 거치며 승승장구를 한 이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통해 제1통령에 올라서게 되고 이후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I found the crown of France in the gutter and placed it atop my own head. 황제가 된 나폴레옹의 위세는 유럽 대륙을 뒤흔들고요. 군사 전략가다운 작전으로 아우슈트리츠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General, we are discovered. Good. Wait! Guys! It's a trap! Retreat! 스스로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지만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여인 조제핀 앞에서는 다시 나약한 한 남자가 되고 마는데요. You want to be great. But you are nothing without me. Say it. 영화는 나폴레옹이 전쟁 영웅에서 시작돼 황제가 되고 유배지로 쫓겨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30년의 시간을 그려냈습니다. I simply never do. 이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영웅이지만 이 영화 나폴레옹, 영국인 감독이 연출을 하고 미국과 영국 배우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영화 나폴레옹이 지난달 14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15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시사회를 열었는데요. 두 나라의 반응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영국 일간 이 가디언에서는요. 스콧 감독이 기병대 돌격 장면을 성공적으로 그려냈다면서 별점을 만점을 줬습니다. 또 더 타임즈 역시 별점을 4개를 주면서 영국에 큰 호평을 했고요. 또 영국의 영화 잡지 엠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에 대한 스콧의 재미있고 그럴듯한 해석이다 이런 평가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의 주간지에서는 영국인 리들리 스콧이 역사적 복수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나폴레옹의 전기 작가로 활동한 사람은 매우 반프랑스적이고 또 친영국적인 시각에서 이 영화가 재구성됐다 이렇게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확한 고증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이게 혹평의 주된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영화 첫 장면에서는 마리 앙뚜아네트 처형식을 나폴레옹이 목격하는 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영화에서 이집트 원정 장면을 보면은 피라미드에 대포를 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것이 모두 역사적으로 허구라는 거죠. 아무래도 영화가 군인이나 황제 나폴레옹에 집중하지 않고 인간 나폴레옹, 특히나 이 조제핀 간의 관계를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엇갈린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조제핀의 남자입니다. 이 영화 속 나폴레옹은 이 평생을 거쳐서 조제핀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리들리 스콧은 이 사람들이 나폴레옹에게 끌리는 이유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장의 한복판에서 편지를 쓰는 나폴레옹. But my achievements seem slight as they keep us apart. Yours, Napoleon.
네, 나폴레옹은 수만 통의 편지를 썼지만 이 조제핀에게 수만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영화에서도 이 조제핀을 향한 나폴레옹의 절절한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How deeply they were attached. It's so fascinating to see this military dictator on the battlefield, then going into his tent and writing poetry. But the empress that she had. 전형적인 위인 속 모습이 아니라 인간 나폴레옹 그리고 조제핀의 사랑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건 두 배우의 뛰어난 연기력 덕분이었습니다. Had to be this incredible force of nature. I found her the most remarkable, interesting person. She was iconic, and I felt really honoured to try and inhabit her. You are nothing without. 네, 또 이 영화의 또 다른 백미는요, 압도적이면서도 실감나는 전투 장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전쟁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많은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대표적인 전쟁 장면이 영화에 모두 등장합니다. 특히 꽁꽁 언 호숫가에 적을 유인하고 대포를 퍼부어서 수장시키는 아우스터리츠의 전투가 압권이거든요. 현장에서는 스콧 감독이 마치 지휘관처럼 병력 이동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When you're doing a war film, the scale of everything is so massive. I wanted to do it all in one go. I'd have 300 men, 100 horses, and 11 cameras in the field. It's amazing because you're actually reconstructing the real thing. I started to think like Napoleon.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을 그린 영화 나폴레옹을 만나봤는데요. 이 영화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을지 양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나폴레옹을 들으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고 또 키가 작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재면 내가 키가 제일 크다 이런 말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사실인가요? 네, 그런데 이 두 명언이 모두 명확하게 보자면 조금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사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해석상에 붙여진 단어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폴레옹이 한 말을 살펴보면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식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키에 관해서는 나폴레옹이 단신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당시 프랑스 남자의 평균 키보다 오히려 더 높았던 건데 이유가 당시에 이 어떤 그 수치, 피트에 관련된 수치가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공식적으로 키가 적혀 있는 게 영국의 이 부검 소견서인데 여기에는 5.2 피트라고 써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피트를 영국과 프랑스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피트라는 단위가 사람의 성인 발 길이, 그러니까 네. 성인 남자의 발 길이를 대부분 피트라고 보고 있고 이 단위가 사실은 발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 당시에는 조금 다 달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1피트가 지금으로 따지면 30.48cm 그리고 당시 영국의 1인치는 2.54cm였습니다. 네. 하지만 프랑스에서 1피트는 32.48cm고 1인치는 2.7cm였습니다. 예. 원래 이 나폴레옹 키를 5.2피트라고 적었을 때 영국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쓰는 피트의 길이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안 했겠죠. 네.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의 키를 지금으로 계산하면 157.4cm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좀 일반적인 평균보다 당연히 작다고 볼 수 네. 있죠. 하지만 프랑스 단위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167.8cm가 나옵니다. 무려 10cm 가까이가 줄어들게 나온 거죠. 네. 실제로 당시 프랑스 남자들의 표준 키가 164cm였다고 하니까 오히려 나폴레옹은 그보다는 조금 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재미있는 건 후대에 본인의 키가 사람들에게 이런 숫자의 어떤 혼동 때문에 작게 알려질 걸 알았는지 나폴레옹은 당시에도 이 표준 단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미터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하기도 했대요. 네. 특히 군대에서 이 총알 규격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보급할 때 있어서 이 총에는 총알이 안 맞아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전쟁에서 불편한 일이 많아가지고 이 총알의 크기를 규격화하는 일도
실제로 나폴레옹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나폴레옹 하면 정말 키 작은 영웅을 떠올렸는데 조금은 억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나폴레옹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전술이 특징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병 출신이었던 나폴레옹은 대포의 이 체계적인 운용을 통해서 화력을 극대화시켜서 전쟁에서 이 어떤 같은 대포여도 효과를 더 많이 크게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당시 프랑스군은 우선 포병 개혁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포신이나 구경의 크기를 줄여서 포병대들이 이 대포를 들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기동성을 높이는 것에 이제 일환이 있었는데요. 포탄의 크기 역시 아까 그 총알의 규격을 맞춘 것처럼 뭐 12파운드, 8파운드, 4파운드 이런 식으로 좀 무게를 통일을 해서 발사를 할 때 원하는 포탄을 정확히 골라서 발사 속도를 좀 더 단축시키고 이 효과도 높였다고 하고요. 이런 이 기본적인 프랑스군의 당시 포병 계획에 더해져서 나폴레옹의 감각적인 전술 지휘가 이번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전투 전에 곧 이 상태 그러니까 전쟁이 이뤄질 곳을 미리 살펴보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한 뒤에 전장의 지형과 이 전쟁 과정의 상황에 따라서 적의 공격을 견제할 때는 횡대로 길게 늘어지고 또 적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할 때는 종대로 배치하는 이 혼합형 전술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전투의 효과를 많이 높였다고 합니다. 네, 과학적 지식까지 갖춘 어떤 군사적 전략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전쟁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식품 보관법의 발전에도 영향을 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른바 이 통조림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네.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는 통조림의 기원인 이 병조림이 나폴레옹 덕분에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이 나폴레옹이 수많은 전투에서 병조림을 가져갔기 때문에 식량 보급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평소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이 나폴레옹은 이 과학적인 지원, 뭐 다양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프랑스의 최고 과학기술자들을 모아놓은 이 프랑스 산업 장려 협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상금을 걸어서 이 출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식량 보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식품을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해봐라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 대회를 연 거죠. 네. 지금으로 보면. 근데 이때 이 프랑스의 발명가 니콜라 아페르가 병 속에 식량을 넣는 방식이라고 해서 병조림을 개발을 해서 당시 우승 상금을 받았다고 해요. 네. 이 샴페인 병에 뭐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야채를 집어넣고 코르크 마배로 다시 밀봉을 한 뒤에 끓는 물에 넣어서 이 병채로 가열을 하면 음식이 이 보관이 장기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방부제를 넣지 않아도 안에가 이 진공 상태가 되면서 완벽한 밀봉이 되기 때문에 네. 식품을 3주 이상 특별히 뭐 냉장고나 어디 넣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 뭐 냉장고도 없었으니까요. 네네. 어딘가에 넣지 않아도 3주 이상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었고 덕분에 이 병사들이 식량 배급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병조림에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병 자체가 또 무겁고 또 깨지면 사실 안에 음식을 먹기가 어렵고 네. 이제 병사들이 다치기도 했고요. 또 코르크 마개를 밀봉을 할 때 양초를 이용을 해서 밀봉을 했는데 양초가 녹아들면서 음식 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음식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병조림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영국의 주석 기술자인 피터 듀란드가 이 양철 깡통을 이용해서 음식을 보관하게 된 것이 지금의 통조림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전투인 러시아 원정에서 크게 진데도 또 과학이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나폴레옹이 처음 러시아 원정을 떠날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겠다. 이 계획을 세우고 사실은 갔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보급로가 막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서 모스크바에 갇히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때가 1812년인데 그 해가 엘니뇨가 발달했던 해예요. 그래서 겨울이 굉장히 다른 때보다 더 심하게 추웠습니다. 영하 38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의 군인들은
추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 과학적 이유가 있다는 건 뭐냐면요. 군복에는 은색 단추를 달았었는데 네. 당시에 프랑스군이 이 은색 단추를 만들 때는 주석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석은 영하 30도나 한 40도 정도 아주 극한으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급속도로 부식이 되면서 회색 가루가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으스러져서 부서지는 이런 주석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단추, 뭐 외투에 있는 대부분의 단추들이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너무 추워지니까 단추가 으스러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외투들에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찬바람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너무 춥다 보니까 옷깃을 이제 자꾸 여미면 네. 총을 잡기 어려워지고 이런 식으로 전투에 집중을 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전쟁이 이 러시아 원정 때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 오늘 나폴레옹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나폴레옹의 운명에 과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